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책이죠. 근데 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소포를 받고 정말 집중해서 읽은 책인데요. 자, 따라 부의 인문학. 이 작가님은 우석 작가님이시고요.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할 만큼 통찰력 있는 글로 어마어마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얼마나 몰랐던 게 많았는지를 참 다시 알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또 이 책이 그랬습니다. 많은 경제학자, 특히 노벨상을 타신 경제학자분들의 저서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논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분은 정말 몇 분 안 돼가지고 더 공부해야지, 더 많이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저를 다독였답니다. 자,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려면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환율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자, 돈은 은행에서 찍어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지는 옛날에는 금을 받고 돈을 찍어냈어요. 그거를 근본위 화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금을 주고 무기를 사게 되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3분의 2가 미국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기본으로 이제 금을 바꿔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리 잡은 게 환율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71년에 닉슨 대통령께서 이제 금으로 달러를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후에는 정부가 금을 받지 않고 그냥 돈을 찍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경제가 침체가 되면 돈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찍어내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이 책이 명확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되는 거죠.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이때는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매력이 높은 지금 현재에 이제 돈을 빌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나중에 돈을 갚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이때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을 말을 하는데 이때 투자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되죠.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돼 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 투자로는 부동산을 하면 정말 어느 정도는 뭐 실패 없이 계속 가실 수가 있겠지만 장기 투자면 그죠? 그런데 그래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이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렇게 큰일이 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는 부동산 부자들이 많은 건 이런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일수록 리얼머니,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책에서는 말을 하고요. 이 책에서 이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는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빚은 카드 빚은 아닐 거예요. 아마 좋은 빚이라고 하는 몰기지 대출, 그 담보 대출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경제학자분들, 특히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신 경제학자분들 논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밀턴 프리드맨이라는 분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분 논리에 따르면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화폐 수령의 증가는 노동 가치와 상품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며, 자, 돈을 찍고 나면 한 2년쯤 사이클에 그때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에는 경제 부양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가 상승한다고요? 자산 가치. 자산 가치는 부동산하고 주식이죠. 그리고 이제 비교 자료를 첨부하는데 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소득 대비 지표로 알아보면 베네수엘라가 1등이래요. 이제 그 말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베네수엘라에서 소득 대비 부동산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는 부동산이라는 반증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밀턴 프리드맨 교수님께서 말씀한 사이클 2년 있다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코로나로 캐나다도 지금 1인당 200만 원씩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게 지금은 경제 부양이 조금 될지언정 이제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정이 되는 거죠. 이 교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누가? 현재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이 전략적 사고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뭘 알고 어떻게 해야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지를 이치를 깨닫는 것부터가 이제 전략적 사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하나 드시거든요. 그 예를 듣고 제가 빵 터져서 이제 저희 애한테 퀴즈로 써먹기도 했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는 다 아시죠? 근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요즘 토끼는 이제 팁을 드리면 낮잠을 안 잔대요. 그러면 거북이는 어쩌죠?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저희 아들은 그 껍질 떼라고 거북이 껍질 떼면 좀 가벼워서 열심히 뛰면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질 수밖에 없죠. 그죠? 거북이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빨리 캐치하고 나 육상 너무 못하니까 나 이거 안 해. 수영 시합 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전략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구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려고 구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경제 상황을 계속 보시는 분이라면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럼 어떻게 경쟁 요소들이 전략을 형성하는가를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논문에서 5가지 경쟁 요소를 처음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신규 진입의 위협을 보자. 두 번째는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을 보자. 여기서 돈을 벌려면 독점 기업에 투자하라. 독점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독점 사업이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왜? 그 위치에 주인은 딱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구매자의 교섭력을 봐야 된다. 네 번째는 공급자의 교섭력을 봐야 된다. 자, 다섯 번째는 상품의 대체 위협이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기업이 또 어떤 산업이 잘 될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이익을 낼 수 있는가는 재능과 노력보다는 이제 어떤 사업을 아예 시작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적 선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면 제 전공 분야인 부동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자, 2장에는 슈퍼도시라는 걸 언급을 하시거든요. 슈퍼도시 이제 전성시대라고. 왜 우리는 슈퍼도시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자, 첫 번째, 기업이 이익을 찾아서 슈퍼스타 도시로 몰린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재가 또 슈퍼스타 도시로 온다는 거죠. 인재가 모이면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자극을 주고받아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가 된 거죠. 자, 2000년 이후에 슈퍼스타 도시의 집값이 확 이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 따르면은 2000년 이후에 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다시 모이는 시기였다고 해요. 왜? 제조업의 몰락과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이 이제 다시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되는 이동 시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책은 이 예를 한국 부동산에 대입을 해서 서울로 가라, 무조건 서울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으니 저도 캐나다 부동산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저자가 각 나라의 도시를 평가를 해서 랭킹을 매겨 놓았거든요. 1위는 뉴욕이고 서울은 8위이고 토론토는 11위였어요. 토론토는 북미에서 1위인 뉴욕 그리고 7위인 LA를 제외하고는 북미에서 3번째인 슈퍼스타 도시인 거죠.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평가 기준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시면 1인당 GDP 그리고 금융 능력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비즈니스 활성도 그리고 삶의 질 이렇게 기준인데 관점에 따라 순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캐나다에서 토론토에 집중하는 게 제가 보기엔 안전한 논리인 것 같아요. 이제 책에 따르면 자, 도시의 승리의 저자는 즐거운 도시가 이렇게 번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비싼 지역일수록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많고 그리고 그렇게 잘 갖추어진 도시일수록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곳일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실질소득 증가율도 나중엔 또 높게 나타났대요. 반면에 소득 대비 집값이 싸면 향후 인구가 좀 줄어들고 실질소득도 또 증가율이 낮았다고 해요. 결국 사람들은 즐거운 곳에 살기 위해서
더 조금 높은 집값이라는 비용을 기꺼이 치르고 집값이 비싼 도시일수록 향후 인구도 더 늘어나고 또 더 발전한다는 통계가 보여주고 있죠. 그 말은 소득 대비 집값이 싸다고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도시의 진정한 힘은 사람, 특히 인재로부터 나온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인재를 끌어들이는 요소가 많을수록 이렇게 번영을 하는데 인재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면 인재가 가장 중요시하는 도시의 요소는 자녀 교육과 안전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인재는 자녀 교육과 안전에 많은 돈을 지불할 거고요. 그래서 도시 지도자들은 학교 수준을 좀 높이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많은 신경을 쓸 거래요. 자, 다음에 소개할 경제학자는 애덤 스미스이신데요. 국부론의 저자 아시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고 또 이 책의 우성님의 투자자로서의 판단 뒤에는 항상 애덤 스미스가 있다고 하세요. 이분의 화두는 딱 하나, 어떻게 해야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분이 찾은 답은 분업이었어요. 분업. 자, 분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모여 살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이 사람은 다른 거 하고 이렇게 분업이 가능해지니까요. 지구촌이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각 도시끼리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 소개한 그 슈퍼도시의 집중화 그리고 또 발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책에서 나오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얻은 부동산 투자 힌트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대 땅값.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생산되는 물품의 수요와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서 땅값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가에서 월세 그리고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고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상가의 수익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market price is what buyer is willing to pa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market price는 바이어가 내는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비싸게 내놓아도 안 팔릴 가격은 안 팔리고 또 마켓 프라이스가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그 가격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자, 지대는 그러면 언제 올라가냐? 두 번째를 생각을 하면 소득이 늘어날 때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아니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황일 때 토지 소유자가 노동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불황일 때는 노동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수입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지 알려주었고요. 이것만 기억해도 부동산 투자의 중요한 원칙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이 논리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 부동산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제 가장 사람이 몰리는 토론토를 중심으로 GTA라고 하는 광역 토론토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이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토론토에 왔을 때가 2007년도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놀수육이라고 불리는 그 영앤 셰퍼드, 영앤 핀치 이쪽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여기 사람, 여기 태어난 남편이 30년 전에 뭐 핀치, 놀수육은 멀어서 이제 지하철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놀라울 만한 발전이 10년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걸 지켜봤던 저는 아직도 토론토의 건재함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가족이 커지면서 저도 살짝 윗동네로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이제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토론토도 학군 좋은 곳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데는 너무너무 비싸요. 좀 비싸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요게이라고 토론토 경계에서 살짝 북쪽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학군이 이제 사시는 분들도 따라 학군이 어느 학교든 평탄을 친다는 교육 중심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 자녀 교육에 집중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 의견 살짝 공유를 했고요. 자, 우석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우리는 간단한 원리조차 모른 채 행동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백 년 전의 경제학자, 철학자들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거인들의 어깨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준다. 거인은 어디? 책 속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들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시장이 평가하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은 어디서 키워지는가?
그 대부분의 정보가 다 온라인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시장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나? 그리고 내가 가진 다른 의견이 맞다는 결론이 날 때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길 텐데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남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제 비밀은 남과 다른 시각에 있다고 합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럼 남과 다른 해석을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작가님은 독서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저희 고객분께서는 선영씨 어느 지역이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작년에 저희 소중한 고객이 물으셔서 아이의 나이, 그래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을 해서 학군이 딱 좋은 이분들한테 맞는 지역을 한 두세 군데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집을 사시기 전이었거든요. 한참 전. 그래서 모시고 가서 이렇게 보여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어요. 많이 둘러보세요. 이게 이 지역의 집도 집이지만 이 근처의 동네도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느낌인 동네가 있으세요. 그래서 비슷한 이런 학군을 가진 지역이지만 본인이 느끼는 그런 집은 또 그 동네는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게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한 고객도 가격이 하락해서 슬퍼하시면서 이제 판부는 아직 한 팀도 없으세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 얼마나 상승한지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단 한 분도 저희랑 파트너 하시면서 그런 하락을 겪으신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이 비즈니스에서 제가 엑셀런트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실천을 하고 그런 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그분들의 통찰력을 빌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에 집중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책을 내일 실천할 수 있도록요. 자, 오늘 책 어떠셨나요? 캐나다의 부동산 전망이 조금은 보이셨나요? 네, 저는 조금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겪으면서 또 사람들은 집에 대해 또 혹시나 내가 또 집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조금 큰 집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굳이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다운타운 콘도에 직장 옆에 안 있어도 되겠다. 집에서 일하는데 하며 이렇게 움직이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동산은 건재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정보를 가지고 비관론자분도 계시고 긍정론자분들도 계시죠.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좋지 않은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요.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대변동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비관주의자들의 푸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위기는 예전에도 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언제나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럼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10번 읽으세요. 거인의 어깨에 타실 수 있을 때까지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써니였습니다.